중국과 일본의 무력 충돌 이후에 중국의 패잔병들 사이로 퍼진 소문이 중국 본토에 싹 퍼졌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 대한 충격적인 소문.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전쟁을 연구하고 참전 용사들을 인터뷰하는 일을 하고 있는 에단 콜린스입니다. 저는 예전에 미국 공군에서 비행기를 조종했어요. 특정 전쟁이 끝난 후 저는 제가 가는 곳마다 이상한 말을 계속 들었어요. 저는 패전한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수용소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강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군인들, 지휘관들, 보급 장교들이었죠. 그들은 실제 전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패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두가 똑같은 혼란스러운 말을 했어요. 자신들은 일본에게 진 게 아니라 한국에게 졌다고 말했어요. 처음에 저는 그들이 그냥 변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전쟁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이었지 한국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더 많은 사람들, 장군들, 조종사들, 함장들, 심지어 보급품을 세는 사람들까지 인터뷰하면서 저는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전쟁 중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의 큰 실수로 귀결되었어요. 그들은 한국 무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새 나라를 여행했고 수십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했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수집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은 전쟁에 대한 제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먼저 리웨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는 로켓 포병을 담당하는 중국 지휘관이었어요. 미사일을 아주 멀리 쏠 수 있는 큰 무기들이죠. 제가 조용한 찻집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감 있었고 거의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비록 그의 편이 졌지만 말이에요. 그는 콜린스 씨에게 모든 것을 계산했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쳤어요. 그는 이원들을 보라고 했어요. 그는 일본 섬들을 덮고 있는 빨간 고리들을 가리켰어요. 각원은 그들의 로켓이 얼마나 멀리 도달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들은 일본의 공항, 연료 탱크, 레이더 기지 모든 것을 타격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럼 왜 졌냐고 물었어요. 그는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그는 자신들이 숫자가 전부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더 멀리 쏠 수 있고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한 가지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제가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가 한국이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국이 어떻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리웨이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는 자신들이 한국은 그냥 물건을 고치고 부품을 만드는데 능숙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자신들은 한국이 미국 무기를 복제하고 값싼 수리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자신들은 한국이 전쟁 수행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미스터리를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전쟁은 추운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어요. 중국 로켓이 많은 민간 선박들이 정박해 있던 일본 항구를 공격했어요. 폭발은 엄청났어요. 건물들이 무너졌어요. 화재가 맹렬히 번졌어요. 그리고 최악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도쿄에 있었어요. 영국 전쟁 기자인 에밀리 카터와 같은 호텔에 머물고 있었죠. 저희는 로비에 앉아 파괴 현장을 보여주는 텔레비전 화면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에밀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손을 떨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속삭였어요. 에단,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고 물었어요. 제가 말해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민간인들이 죽으면 평화는 불가능해진다고 했어요. 중국은 경고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우리와 협상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힐 것이다라고요. 하지만 대신 다른 것을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바로 분노를요? 에밀리 말이 맞았어요. 아침이 되자 일본 국민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 있었죠. 아주 많이요.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압도적인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중국의 전략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겁주기는 완전히 역효과를 냈어요. 빠르게 끝나는 대신 전쟁은 본격화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져요. 일본은 혼자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도움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도움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왔어요. 바로 한국이었죠. 며칠 후 저는 사토렌을 만났어요. 전투 임무를 조율하는 일본 항공 관제사였죠. 조심스럽게 말하며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히 선택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콜린스 씨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비행 기록이 담긴 태블릿을 꺼냈죠. 이 시간들을 보라고 했어요. 중국 목표물을 탐지한 후 얼마나 빨리 비행기들이 이륙했는지 보라고 했어요. 숫자는 놀라웠어요. 적의 위치를 발견하고 폭탄으로 타격하기까지 때로는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사토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한국 무기는 단순히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일본이 비행기, 위성 함선이 모두 즉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도왔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무언가를 보면 몇 초 안에 모두가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빨랐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누가 가장 큰 무기를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가 가장 똑똑한 무기를 가졌느냐의 문제였죠. 전쟁의 가장 이상한 부분은 2일차에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사라진 건물로 시작되었죠. 저는 해안시설을 지키고 있던 중국 군인 치안유를 인터뷰했어요. 당시 그녀는 23살의 젊은 병사였고 군에 입대한 지 2년째였다고 했어요. 베이징 출신이었고 가족들은 그녀가 안전한 후방 부대에 배치되기를 바랐다고 했어요. 겉에서 보면 해변 리조트 호텔처럼 보였어요. 하얀 벽, 파란 장식, 산책로를 따라 심어진 야자수들이 있었죠. 관광객들이 묵을 법한 5성급 호텔 같았다고 그녀가 덧붙였어요. 발코니마다 햇빛을 막는 차양이 있었고 로비 입구에는 분수대도 있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수영장도 있었지만 물은 채워져 있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부는 사실 군사 지휘센터였어요. 컴퓨터, 통신 장비, 벽 전체를 덮고 있는 지도들로 가득 차 있었죠. 리셉션 데스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전술 작전 테이블이 있었고 객실이 있어야 할 곳에는 암호화 통신실과 레이더 감시실이 있었다고 했어요. 지하에는 예비 발전기와 연료 탱크가 숨겨져 있었다고 했어요. 치안유는 제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녀가 말했어요.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거리 풍경이 보였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평범한 일상과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의 대비가 너무나 극명했어요. 전쟁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그날 밤의 공포가 남아 있었어요. 콜린스 씨 자신이 야간 경비를 서고 있었다고 했어요. 손으로 차잔을 감싸고 있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어요. 차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야 안정이 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조용했다고 했어요. 날이 떠 있었대요. 해변을 치는 파도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그날 밤은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다고 했어요. 완벽하게 고요한 밤이었다고 덧붙였어요. 별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고 했어요. 동료 경비병이 건물 반대편을 순찰하고 있었고 자신은 바다를 향한 쪽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어요. 시계를 봤더니 자정 10분 전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소리를 들었대요. 크지 않고 멀리서 들리는 휘파람. 소리 같은 좁은 틈새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였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파도 소리의 변주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뭔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요. 말을 멈추고 차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손이 아주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부드럽게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 소리를 보고하려고 무전기를 들어 올리기도 전에 건물이 그냥 안쪽으로 무너졌다고 했어요. 저를 올려다보며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그 순간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요.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비현실적이었다고 했어요. 아마 3초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어요. 건물 중심부가 먼저 가라앉더니 벽들이 안쪽으로 접혀 들어갔다고 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건물을 잡고 으스러뜨리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어요. 중력이 갑자기 건물 중심으로만 작용하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소음은 있었지만 미사일에서 기대하는 그런 폭발음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오히려 무너지는 소리였대요.
부서지는 소리였다고 했어요.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강철이 비틀리는 소리,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고 했어요. 땅이 흔들렸고 충격파가 몸을 밀쳤다고 했어요. 제가 폭발 같은 거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폭발은 바깥쪽으로 밀어낸다고 했어요. 파편을 사방에 날린다고 했어요. 이전에 훈련 중 폭파 시연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벽돌과 유리가 모든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했어요. 불기둥이 치솟고 폭풍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고 했어요. 이건 달랐다고 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안으로 손을 뻗어 모든 걸 지탱하는 중심 기둥들을 빼낸 것 같았다고 했어요. 건물이 안쪽으로 접혔는데 맨 아래층을 제거했을 때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졌다고 했어요. 먼지가 거대한 구름처럼 솟아올랐지만 파편은 한 곳에 그대로 있었다고 했어요. 파편들이 건물이 있던 자리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불과 30m 떨어진 다른 건물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도 손상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섬뜩한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이 건물을 쳤는지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미사일 궤적도 없었다고 했어요. 비행기 소리도 없었대요. 레이더의 경보도 없었다고 했어요. 한순간 건물이 거기 있었고 다음 순간 잔해가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충격에서 벗어나 주위를 둘러봤을 때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어요. 구름도 연기 자국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냥 별들과 달빛뿐이었다고 했어요.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파도는 규칙적으로 밀려왔다고 했어요. 지휘관이 달려와서 무전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레이더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고 감시병들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인근 대공 방어기지에 연락했지만 그들도 어떤 물체도 탐지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위성 감시 시스템도 아무것도 포착하지 못했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건물이 그냥 스스로 무너지기로 결정한 것 같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건물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밤에 저장 시설들이 무너졌어요. 통신탑이 경고 없이 쓰러졌어요. 탄약 저장소가 너무나 정밀하게 폭발해서 근처 건물들은 손상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탄약과 붙어있던 사무실 건물이 멀쩡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창문 유리도 깨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조차 제자리에 있었다고 생존자가 증언했어요. 중국 군인들은 이것들을 유령 공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적에게 공격당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공포가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고 했어요. 저는 수십 개의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탱크 부품을 보관하던 창고가 정확히 새벽 3시 17분에 공격당했어요. 지붕은 무너졌지만 벽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정확히 지붕만을 노린 것 같았다고 생존자가 말했어요. 안에 있던 엔진과 변속기들이 모두 파괴되었지만 창고 자체는 재사용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연료 저장소는 3개의 탱크를 잃었지만 불과 10m 떨어진 네 번째 탱크는 긁히지도 않았어요. 처음 3개는 완전히 비어 있었고 네 번째는 가득 차 있었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적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라고 했어요.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너무나 정밀하게 공격당해서 지지대 기둥 하나만 파괴되었고 그로 인해 전체 구조물이 비틀려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폭탄의 위력을 낭비했을 거대한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리는 강물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울어져서 어떤 차량도 건널 수 없게 되었을 뿐이에요.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중국 장교가 제게 말했어요. 그는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눈 밑에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심리전이기도 했다고 했어요. 모든 소리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바람의 휘파람 소리마다 깜짝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헬리콥터 소리를 들으면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다고 했어요. 심지어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도 공격인지 확인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다음 공격이 어디서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일부 병사들은 잠을 자지 않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잠들었다가 공격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의무실에서 수면제를 요구하는 병사들이 늘어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약을 먹고 자는 것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아시아 군사기술을 연구하는 독일 무기 분석가 클라라 슈미트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줬어요. 전쟁이 끝나고 몇 달 후 베를린의 국방연구센터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사무실은 미사일, 드론, 항공기 모형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벽에는 각종 무기 시스템의 도면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군사기술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어요. 그녀는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20년 넘게 아시아 국방 기술을 연구해왔다고 했어요. 한국이 매우 영리한 것을 개발했다고 말했어요. 조종석이 없는 작은 비행기처럼 생긴 모형을 집어들었어요. 날개 길이가 30cm 정도 되는 모형이었어요.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표면이 매끄러웠어요. 일반 폭탄 그냥 똑바로 떨어지는 종류를 가져다가 유도 키트를 추가했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폭탄에 부착되는 작은 컴퓨터와 날개라고 했어요. 손으로 날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시연했어요. 투하되는 순간 날개가 펼쳐지면서 폭탄을 글라이더처럼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비용도 순항 미사일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이 폭탄들은 수마일을 활공할 수 있고 지형을 따라 날아가며 레이더를 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산 주위를 돌고 파도 위 불과 몇 미터 상공을 스쳐 날아간 다음 정확히 조준한 곳을 공격한다고 했어요. GPS와 지형 매칭 시스템을 함께 사용해서 정확도가 놀라울 정도라고 했어요. 중국 레이더는 높은 궤도로 들어오는 크고 빠른 미사일을 찾고 있었다고 했어요. 초속 수백 미터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을 탐지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이 유도 키트는 폭탄을 새처럼 낮고 느리게 날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비행 속도는 시속 200km 정도에 불과했다고 했어요. 레이더 입장에서는 큰 새나 작은 드론 정도로 보였을 거라고 했어요. 제가 스마트 폭탄 같은 거냐고 물었어요. 그것보다 더 똑똑하다고 정정하며 전문적인 흥분으로 눈을 빛냈어요. 20년 전 미국 스마트 폭탄은 건물을 타격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정확도가 몇 미터 오차범위 아니었다고 했어요. 이 한일 시스템은 특정 건물의 특정 층의 특정 창문을 타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오차 범위가 30cm 이내라고 했어요. 한 번의 공격으로 다리의 지지 케이블만 파괴했다고 했어요. 케이블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건드렸다고 했어요. 케이블의 두께는 불과 50cm였는데 정확히 그걸 맞췄다고 했어요. 다리는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열개 대신 폭탄 하나만 사용했다고 했어요. 효율성이 극대화된 거라고 설명했어요. 다른 공격은 연료 탱크의 가장 약한 지점, 두 금속판이 용접된 이음새를 타격해서 탱크를 파괴했다고 했어요. 탱크가 갈라지고 연료가 흘러나왔지만 화재도 폭발도 없었다고 했어요. 연료가 그냥 땅에 스며들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것들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했어요. 컴퓨터에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저는 전후 위성 이미지들을 봤어요. 한 사진에서 군사기지는 구석에 있는 작은 건물 하나 발전기를 제외하고 완전히 온전해 보였어요. 전력이 없으면 기지의 다른 어떤 것도 작동할 수 없었지만 공중에서 보면 여전히 멀쩡해 보였어요. 레이더도 통신 장비도 컴퓨터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걸 정밀마비라고 부른다고 클라라가 설명했어요. 적 전체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빼앗는 거라고 했어요. 더 효율적이고 더 적은 무기를 사용하며 부수적 피해를 덜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재건도 더 쉽다고 덧붙였어요. 중국군의 보급을 관리했던 장웨이상이 이 전략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말해줬어요. 지금은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그를 상하이의 국수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전쟁 전에는 군수 장교로 10년간 복무했다고 했어요. 전쟁이 그의 군 경력을 끝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하려는 의지는 끝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가 이 교훈을 기록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탄약으로 가득 찬 창고들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문장 사이사이에 말했어요. 산더미 같았다고 했어요. 몇 달간 싸우기에 충분한 양이었다고 했어요. 어떤 창고는 축구장만큼 컸고
천장까지 쌓인 탄약 상자들로 가득했다고 했어요. 재고 목록만 몇백 페이지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창고들을 폭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적어도 대부분은요. 몇 개는 타격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두었다고 했어요. 대신 창고로 가는 도로를 파괴했다고 했어요. 주요 고속도로의 육교를 무너뜨렸다고 했어요. 보급품을 운반하는 트럭을 공격했다고 했어요. 주차장에 줄지어 서 있던 군용 트럭 10대를 한 번에 파괴했다고 했어요. 트럭의 동력을 공급하는 연료 저장소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비축해둔 예비 타이어까지 파괴했다고 했어요. 정비소의 타이어 보관 창고가 불탔다고 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콜린스 씨, 100명을 위한 충분한 음식으로 가득한 식탁이 차려진 잔치를 상상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모든 문을 잠가서 식탁에 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음식은 거기 있는데 볼 수 있는데 닿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바로 그런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났다고 했어요. 갑자기 움직일 수 없는 무기들과 먹일 수 없는 병사들이 생겼다고 했어요. 최전선의 부대들은 총알이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불과 50km 떨어진 창고에는 수백만 발의 총알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도로는 구멍투성이었고 다리는 무너졌으며 트럭은 불탔다고 했어요. 헬리콥터로 수송을 시도했지만 그것도 표적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충분히 빨리 고칠 수 없었다고 했어요. 다리 하나를 고치는데 일주일이 걸렸는데 고치자마자 다시 파괴당했다고 했어요. 거의 감탄하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똑똑한 전쟁을 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강한 전쟁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똑똑함이 강함을 이겼다고 했어요. 중국은 큰 폭발과 압도적인 화력의 전쟁을 계획했어요. 일본보다 더 많은 미사일, 로켓, 포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적 우위가 압도적이었다고 했어요. 전략은 단순했어요. 강하게 치고 모든 곳을 치고 순전한 힘으로 적을 항복시키는 거였죠. 물량 공세로 압도한다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 다른 종류의 전쟁을 싸우도록 도왔어요. 외과적 정밀함의 전쟁이었죠. 모든 폭탄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모든 공격은 계산되었어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어요. 목표 선정도 정밀했고 타격 시간도 계산되었으며 공격 순서도 치밀하게 짜여 있었어요. 십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과 체스를 두는 것 같았어요. 이기는 것은 모든 말을 잡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을 잡는 것임을 이해하는 사람과요. 핵심을 공격하고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적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그 모든 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는 걸 전혀 보지 못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사토렌이 제게 말했어요. 전쟁은 누가 가장 많은 총알을 쏘느냐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누가 가장 오래 쏠 수 있느냐로 이긴다고 했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전쟁 5일째가 되자 중국군은 거의 모든 것이 바닥나고 있었어요. 탄약만이 아니었어요. 연료, 식량, 교체 부품, 심지어 의료 물자까지요. 하지만 일본이 모든 보급품을 파괴해서가 아니었어요. 창고들은 여전히 가득 차 있었어요. 문제는 그 보급품을 필요로 하는 병사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작동 방식은 이랬고 이 부분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은 일본이 작고 빠른 공격기를 만들도록 도왔어요. 이것들은 각각 수백만 달러 가치의 화려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일부는 실제로 훈련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학생 조종사들이 비행을 배우는 그런 종류의 비행기요. 이것을 모기 전략이라고 부른다고 사토가 설명했어요. 태블릿에서 사진들을 보여줬죠. 큰 전투기는 코끼리 같다고 했어요. 강력하고 인상적이지만 운영과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어요. 이 한국이 설계한 경량 항공기는 모기 같다고 했어요. 작고 저렴하며 너무 많아서 다 잡을 수 없다고 했어요. 사진들은 전통적인 군용 제트기에 비해 거의 장난감처럼 보이는 날렵한 비행기들을 보여줬어요. 이 비행기들은 빠르게 이륙해서 목표물로 날아가고 정밀 폭탄을 투하한 다음 기지로 돌아올 수 있다고 사토가 계속 말했어요. 모두 1시간도 안 걸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운영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번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한 조종사가 저녁 전에 3번이나 4번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놀라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비싼 전투기 한 대는 하루에 한 번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렴한 경량 항공기 열대는 같은 기간에 40번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중국 지휘관들은 숨겨진 위치에 로켓 발사대를 설치하고 일본 도시들을 향해 발사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로켓 한 발도 발사하기 전에 작은 비행기가 나타나 정밀 유도 폭탄으로 발사대를 파괴했어요. 발사대를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새로운 은신처로 옮겼어요. 몇 시간 안에 비행기가 다시 찾아내서 파괴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중국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치명적인 숨바꼭질 게임 같았죠. 리웨이가 이것을 인정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목소리는 좌절감으로 가득했어요. 무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탄약도 있었다고 했어요. 이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다고 했어요. 창고에 있고 배에 실려 있고 출발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빠른 작은 비행기들이 도처에 있어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주위를 맴도는 환한 벌들 같았다고 했어요. 잠시 멈추고 기억했어요. 점심 전에 로켓 발사대 3대를 잃었다고 했어요. 저녁까지 4대를 더 잃었다고 했어요. 첫 주가 끝날 무렵 병사들은 싸우는 대신 숨고 있었다고 했어요. 임무를 완수하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에 더 걱정했다고 했어요. 병사들이 승리 대신 생존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전쟁은 이미 진 것이라고 했어요. 하늘은 한국의 기술이 지배했어요. 하늘을 통제하면 그 아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도로를 통제하고 보급선을 통제하며 전장 자체를 통제하는 거죠. 최후의 일격은 바다에서 왔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이탈리아 해운 조사관 루카 로마노가 로마에서 커피를 마시며 제게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야외 카페에 앉아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현대해전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콜린스 씨에게 현대 전쟁은 더 이상 대포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에스프레소에 설탕을 저으며 말했죠. 보험 정책과 해운 경로로 이긴다고 했어요. 제가 혼란스러워 보였나 봐요. 웃으며 계속 설명했어요. 해상 경로가 위험해지면 보험 회사들이 가격을 올린다고 했어요.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배들은 그냥 거기에 가기를 거부한다고 했어요. 모든 배를 침몰시킬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냥 바다를 건너기에 너무 비싸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한국은 일본이 순찰선과 소형 군함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도왔어요. 이 선박들은 팀처럼 함께 일했어요. 항공기를 연결하는 것과 같은 통신 시스템을 통해 끊임없이 정보를 공유했죠. 중국 보급선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경로를 차단하고 모든 선박을 검사하며 배송을 지연시켜 바다를 고속도로 대신 미로로 만들었어요. 일주일 안에 라고루카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해운 회사들은 중국이 통제하는 지역에 배를 보내지 않았다고 했어요. 침몰당해서가 아니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섬에 있던 중국군은 고립되었다고 했어요. 폭력이 아니라 경제학으로요. 장외이상이 마지막 며칠 동안의 최종 보급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읽기에 가슴 아픈 내용이었어요. 연료 12% 남음. 식량 8일분 남음. 탄약 심각한 부족. 사기 붕괴 중. 마지막 항목에는 단순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계속할 수 없다고요. 전쟁은 끝났어요.